돌아온 이유는요. 이 문제로 돌아온 이유는 검찰공화국의 끝이 보입니다. 저는요. 제 눈에는 보입니다. 대한민국을 폐허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은 국민들에게 버림받을 겁니다. 제가 이제 올해 지나면은요. 제가 90년부터 대학 선생을 한국에서 시작한 것만 하더라도요. 했으니까는 벌써 횟수로는 33년이네요. 33년이요. 하면서라도 나름대로 그러니까는 세상과 사물을 보는 좀 이렇게 눈은 좀 이렇게 저는 띄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뉴스에도 사실 저는 오전에 이제 이걸 접했었는데 참 오늘 너무 슬펐어요. 하루 종일이요. 그 여러분들도 MBC 뉴스를 통해서 접했을 텐데요. 저는 KBS 뉴스는 가능한 안 봅니다. KBS에 뭐 좋아하는 기자 몇 분 계시지만은 전체적으로 그 기계적 중립론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그 사람들 얘기하는 기계적 중립론에 환멸을 느껴가지고 기계적 중립이라는 건 없습니다. 언론과 사회가 어디에도 그러니까요. 그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은 되게 그게 지배계급의 논리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자, 12구 참사를 겪은 10대 고등학생이 자, 오늘 그 비극적인 소식을 들었죠. 마포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는 뉴스를요. 이 어린 학생이, 저 10대 고등학생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그 아들이 이제 그러니까는 안 들어오니까는 어머니가 이제 실종 신고를 하고 수색한 결과 그저께 밤 11시쯤 이제 그러니까는 그 마포구 어느 한 숙박업소에서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게 오늘 저는 오전에 이제 MBC 뉴스를 통해서 접했었는데 저녁 때 8시 뉴스에도 또다시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어머님 같은데 어머님하고 인터뷰하는 것도 아마 이렇게 같이 나오고 그러던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진짜. 그리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아이들한테. 이 학생이 그러니까는 친구 2명하고 같이 그러니까는 구경 갔다가 할로윈 이런 거에 이제 그러니까 익숙한 경험을 갖고 있어서 좀 구경을 갔다가 그날 이렇게 참사를 당했는데 비극적인 참사를 겪었는데 이 학생도 그러니까는 이렇게 깔려 있다가 겨우 구조가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정신적인 충격도 받고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제가 그 말을 놓쳤는데 무슨 세포 무슨 뭐라고 이렇게 나오던데 그러니까 육체적인 상처도 굉장히 깊었는데 친구 2명은 이제 그러니까는 죽었죠. 친구 2명이 아마 죽은 걸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친구 죽음을 이제 목도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중단하고 친구한테 돌아가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이 악성 댓글 저는 이 악성 댓글 다는 분들 보면은요 오늘 좀 얘기를 할 거겠지만요 이분들 진짜 악마예요. 악마. 이런 사람들이 왜 만들어졌는가를 좀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사실 이 얘기를 좀 꺼내는 겁니다. 방송 시작 전에요. 방송 시작 전에 얘기하는데 이게 정치 검찰 고하고하고 이게 뿌리가 같아요. 뿌리가 같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금수들이죠. 저는 그냥 동물은 인간도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금수들이죠. 금수. 아주 잔인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번에 봐보세요. 12구 참사를 가면서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압사라는 용어를 지우라고 하고 거기 현장에 방문해가지고 내진탕으로 이게 죽은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글자 없는 리본 달게 하고 위패 없는 애도를 하게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담당 주무장관인 이상민이 뭐라 했습니까? 경찰 배기로 해결됐을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최소한의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책임감도 없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국힘당에 저는 저쪽에 그 강원도의 그 강릉 쪽에 계신 주민들한테 좀 미안하지만은 제가 농담 삼아서 제가 권성동 이 사람 때문에 그쪽으로 좀 그 바람 쐬러 가기도 싫어요. 휴가 가기도 싫어. 예?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러는데 사실 그쪽에서 거주하고 생업을 하시는 분들은 무슨 죄가 있겠냐마는 거기에서는 지역구죠 아마요. 권성동 씨가 강릉 그쪽이요. 이 사람 뭐라 했습니까요? 이태원이 세월호와 같은 길을 가서는 안 된다. 참 진짜. 그 다음에 송원석 지금 원내 부대표를 맡고 있죠 아마요. 제가 이 양반하고는 TV 토론을 제가 한 번은 확실히 기억나는데 KBS인가 이 심야 프로에서 했는데 이 양반 진짜 이 양반 얘기하면 한마디로 제가 토론을 해봤는데 한마디로 평가해봤을 때 참 진짜 이 사람 답이 안 보이더라고요. 답이 안 보이는 사람인데 이 양반은 뭐랬습니까? 인터넷 뉴스나 유튜브 보면은 시신들 부분에 문제가 있다 해서 혹시 마약에 독극물 이런 것들이 가는가 이런 얘기들을 참 진짜 어디 그 가짜 뉴스를 극우 유튜버들이 만든 거를 가지고 전해 듣고서는 그 다음에 뭐랬습니까? 이 양반은 제가 볼 때 완전히 정신줄 놓고 사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 종교 다문화 비서관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 문제 발언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중도 하차했던 김성애 씨, 이 사람 뭐랬습니까요? 다 큰 자식들이 놀러 가는 걸 부모도 못 말려놓고 왜 정부에게 모든 책임 떠넘기냐? 지금 제가 이렇게 윤석열, 이상민, 권성동, 송원석, 김성애, 장제원은 또 뭐랬습니까요? 애초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합의해줘서는 안 될 사안이었다. 자기들이 이것을 그러니까 정략적 사고로 접근하는 집단임을 자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압권은 창원시의 김민아 의원이라는 지역 지자체 소속의 의원이죠. 참 이분은요. 과거에 이런 망언이 처음이 아니던데 나라 구하다 죽었냐? 방송사 인터뷰에 나온 한 유족의 발언을 두고서는 GXX를 2번 죽이는 무지몽매한 XX라면서 자식 팔아 한몫 챙기는 수작 이런 얘기를 그냥 저는 이 지역구에 유권자들 그렇게 사람 구별할 능력들이 없으십니까? 이렇게도 뽑아주니까 이런 소리도 하고 살겠죠? 그 다음에 민주당 저것들은 노란 리본 한 8, 9년 우려먹고 이제 깜장 리본 달고 얼마나 우려먹을까? 시체파리 족속들. 이게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저는 이 사람들 사람이라고 보이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이게 금수지 뭐예요? 아주 잔인한 금수 그것도. 그렇죠? 자, 유가족 협의회가 만들어졌죠. 유가족들이 지금 예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반정부 인사냐고 지금 절규를 하고 있잖아요.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 대표를 맡고 계신 이지한 씨, 고 이지한 씨의 이제 아버님 이정철 씨가 이제 얘기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들은 걸 기억하는 것 중에 보게 되면요.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 어린 사과를 원한다. 저는 있잖아요. 이 검사 출신들은 이런 거 할 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은 증거가 그러니까 나오기 전, 법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자기 잘못 인정 안 해요. 법적인 증거가 나오면은 그때는 침묵으로 이제 갑니다. 쌩까는 전략으로 나갑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인정 안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주어있는 이런 진심 어린 사과를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체질적으로 못해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 국민들 가슴에다 대못을 박는 거죠. 대통령 취임할 때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한다는 게 가장 앞에 나오는 부분 아니에요. 대통령의 역할로서. 이지한 씨, 고 이지한 씨 부친 이정철 씨가 또 무슨 얘기 했습니까? 유가족들이 대한민국에서 다 없어져야 당신이 발 뻗고 살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소리 듣는 대통령이면은요, 말 다 한 거 아닙니까? 예? 유가족들이 이걸 뻔히 이걸 느끼니까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서울시와 행정안전부, 정부 여당에 계속해서 유가족들의 연락처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안 준다.
처음에 막 2차 가해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것들 다 생쇼들이었잖아요. 자기들 그러니까 이 문제 빨리 덮기 위해서, 예? 이 문제를 그러니까 빨리 그러니까 덮어버리기 위해서 강제로 애도 기간도 딱 설정해놓고 유패도 없는 이런 애도를 하라고 강요해놓고 나서 그렇죠? 저희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해체했다고 절규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진실규명을 위한 행정적 역할 촉구하고 성역 없는 수사,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예? 하여간 이런 얘기를 듣는 거를 이런 거 듣기 싫어가지고 빨리 덮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덮어집니까 이게? 그 수백 명의 그러니까는 그 대부분 그러니까 어린 이 젊은 사람들이 참 진짜 아무 이유 없이 비명 행사했는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덮어집니까 이게요? 이 한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분들? 이 업보로 이거 내려갑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근데 지금 제가 앞에서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그쪽 여러분들 국힘당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이번에 제가 쭉 이렇게 몇몇 기억나는 사람들 쭉 얘기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런 사고를 갖고 있어요. 대부분이요. 그렇잖아요. 대통령부터 시의원까지 저 밑에 시의원까지 우아래 표현은 아니지만은 시의원까지 해가지고 한두 사람이 그랬습니까? 아니 그 보도가 안 나서 이 소개가 안 되는 것들도 많을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근데 이런 막말이 이 사람들이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집단은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국민들이 교수님 설마 아니에요. 저는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오랫동안 겪어봤거든요. 제가 역사도 공부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학문적으로도 이 사람들 집단을 제가 분석을 해본 사람이고요. 거기다가 이 젊은 사람들, 이 사람들과 비슷한 얘기하는 젊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 문제의 근원은 뭐냐면요, 가정교육입니다. 일반 국민 중에서 정부 대처를 비판을 하면 정치적 선동이라고 이렇게 등식화시키는 사람도 있어요. 저한테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끔 이제 그러니까는 제 유튜브 방송에 와서 댓글 달면서 정치적 선동하지 마시라고. 근데 저는 방송 나가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한 걸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얘기한 걸 가지고 그 수치가 뭐가 잘못됐는지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치적 선동한대. 그러니까 국힘당이나 여당이나 대통령 정부를 비판하면 정치적 선동이래. 이 의식에는 뭐가 있는 건지 아세요? 이 국민들 중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한 30% 정도 무슨 짓을 해도 지지하는 30% 국민들이 있다 그러잖아요. 저는 실제 있다고 봅니다. 실제 있다고 보고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요. 이 국힘당 사람들하고 정치적인 이해를 같이 해요. 근데 그 이유 아세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윤석열 비판이나 국힘당 비판을 자기 문제로 이거를 그러니까는 일차화시켜요. 이 사람들은요. 자기 문제로요. 그 이유 아시냐고요. 선거 때면 되면 달콤한 공약 몇 개 이제 그러니까는 이렇게 띄우고 그리고 야당에다가는 되게 뭡니까요? 좌파, 종북 프레임을 이제 딱지를 붙이죠. 이거 가지고 효과를 보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표피적인 것이고요. 이것 때문이 아니에요. 이 국힘당이나 지금 윤석열 같은 이런 그 정치하시는 사람들하고 자기 문제, 이 사람들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이 사람들이 상처받으면 자기가 상처받는 걸로 일차화시키는 국민들이 저는 전체 한 30% 있다고 봐요. 지금도 여전히요. 왜 그러는 건지 아세요? 잠깐만 요 얘기를 할게요.
나이 먹은 사람, 이 사람들 중에는 나이 먹은 사람도 있고요. 나이 젊은 사람도 있어요. 나이 먹은 사람들은요, 자기 삶이, 그러니까 국힘당 사람들이 공격받으면은 자기 삶이 부정당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의식화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뭐냐면 가정교육의 탓입니다. 제가 교육에 오래 했잖아요. 교육 문제를 제가 굉장히 경제학자지만은 대안학교도 만들고 이렇게 운영할 정도로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제가요. 예? 저는 있잖아요. 교육에는 우리가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이 있잖아요. 33년간 제가 한국에서 교육을 해보니까요. 다양한 교육을 제도권 교육 때 보고 다양한 이 대안교육 때 보고 다양한 해봤는데요. 가정교육이 제대로 안 된 학생들은요. 아무리 선생이 노력해도 한계가 있어요. 저는 지식이라는 것은 별로 사람을 만드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금수 같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지식 많은 사람들 많잖아요. 지식은 그 사람들한테는 저는 지식 이런 거는 있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지식 없어도 그 사회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인 구사원으로서 남한테 피해 안 끼치면서 정상적인 구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지식이 오히려 사람을 망치는 경우도 많고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가정교육이 잘 된 사람을 좋은 선생을 만나면 날개를 답니다. 예? 근데 가정교육이 안 된 사람은요. 사람 만들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가정교육 탓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이 국힘당을 이렇게 그냥 지지하고 소위 말해서 금수와 같은 댓글들 다는 이런 사람들은요. 가정교육 탓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 중에는요. 제가 이 이유를 얘기할게요. 제가 대학생 시절 때요. 박정희가 죽는 걸 봤잖아요. 박정희가 이제 18년 만에 죽었다. 18년 그러니까 집권하고 총 맞아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을 때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정희 후유증이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인데 그 이유는 박정희를 지지하는 국민이 최소 30%는 될 것이래. 그 제가 무슨 근거로 30%냐고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30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건가가 궁금해가지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뭐 그걸 그러니까 정교하게 계산한 건 아니지만은 대충 계산한 거지만은 예를 들어서요.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이제 통과시켜가지고 종신 집권을 꾀하면서요. 소위 독재자의 길로 이제 가지요. 비극적인 자기 무덤을 판 거예요, 사실은요. 예? 비극적인. 유경수 여사도 총 맞아 죽게 하고. 그 집안이 굉장히 비극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 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유신헌법을 통과시켜서 뭐 했습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 잘 기억 못할까? 이게 역사적인 얘기로 생각할 거예요. 1972년부터 대통령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 선거하는 것은 없어져 버렸죠. 이게 유신체제죠. 솔직히 말해서요. 이걸 유신체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걸 만들죠. 통일주체 국민회의. 주체가 이것도 저는 북한 본땅과 같아요. 북한의 주체 사상 거 있잖아요. 예? 남한에서 북한 이렇게 본따사한 거 많습니다. 박정희 체제 때요. 예? 굉장히 많아요. 저희 뭐 교실 같은 데다가 이렇게 사진들 걸어놓게, 대통령 사진 걸어놓게 하는 거나, 북한에서 김일성 저렇게 사진 걸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나, 동상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나, 다 이게 저는 북한을 보고 베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요. 소위 뭐해서 적대적인 공존이란 말이 있잖아요. 적대적 공존이요. 예? 그게 뭐 이 독재하는데 굉장히 북한을 울고 먹었잖아요. 지금도 울고 먹고 있고. 그러니까 1972년부터 통일주체 국민회의, 소위 간접선거, 대의원을 뽑아가지고 대의원들이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수 있게 했잖아요. 일반 국민은 직접 투표 못하고요. 처음 투표할 때 대의원이 2,359명이었습니다. 한 선거구는 한 1,600명 정도 됐었나요? 여기서 대통령을 선출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2,359명이 뭐 장충당 이런데 체육관 같은 데서 모여가지고 예? 그리고 국회의원 전체 중에서 3분의 1을 이 사람들이 뽑았어.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들 가지고 예? 이게 소위 말해서 유정의 의원이라 했죠. 유정의 의원.
그러니까 국회 3분의 1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박정희의 친이 그 국회의원을 만든 거예요. 친이 부대를. 예? 전원 그러니까는 박정희를 지지하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소위 말해서 북한 같은 경우 북한 노동당이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이 거의 97, 8% 9% 찬성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 권력 유지하는 것처럼 비슷한 짓을 한 거예요. 독재를 그러니까요. 그러다 총 맞아 죽은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 18년을 하면서 이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한 30% 국민이 최소한 박정희를 지지하는 이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냐면요. 18년을 집권하다 보니까는 박정희 18년 체제 속에서 이 대의원들은 당연할 게 아닙니까? 대의원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박정희 유신 체제의 부역자들이잖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부역자들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국민이 뭐라고 안 해도 좀 찔리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일부 국민들 중에서는 그렇게 사실 비판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당신 부역하지 않았냐? 박정희 체제에.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민주화 운동이 일었잖아요. 소위 말해서요. 이 독재 체제를 반대하면서요. 민주화 운동은 뭐였었습니까? 박정희 체제를 기본적으로 부정하고 해체하는 게 그 하나의 목표 중에 하나였었죠. 근데 박정희 체제가 18년이 되다 보니까 18년이면 짧은 세월 아니잖아요. 예? 짧은 세월 아니죠. 식민지 지배받았던 것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 그거에 그러니까 절반 정도인 거잖아요. 여기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혜택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는 과거에는 그러니까는 시골에는 그러니까 시골에서 그러니까 뭐 이 면장을 한다든가 통장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도 예? 그러니까 직접적 간접적으로 혜택받은 사람이 18년을 집권하다 보니까는 많다 이거죠. 거기다가 뭐냐면은 그 이전에 이승만 독재였었죠. 그 이전에 일제죠. 일제 부역을 하고 이승만 독재 그러니까 같이 거기서 또 부역을 한 사람들. 그리고 박정희 체제 18년 동안 부역한 사람들 이게 국민의 한 30% 된다 이거예요. 오랫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진행되다 보니까 북한도 똑같다는 거예요. 네? 김일성 이 집안이 3대를 가다 보니까는 실제로 제가 북한도 방문해 보지 않았습니까요? 노동당 당원이 되는 게 굉장히 거기서는 어쨌든 간에 그나마 어쨌든 간에 소위 말해서 이게 뭡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소위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혜택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예? 혜택받은 사람들. 근데 그 노동당에 그러니까는 그 당원으로서 인사람과 그다음에 돌아가신 분들 중에 자기 부을 이런 분들은 만약에 북한의 체제가 붕괴가 되면은 상당히 불안할 게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남한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남한에도. 식민지 시절에 부역한 사람들, 이승만 독재에서 부역했던 사람, 박정희 체제 독재했던 사람들이요. 제가 그러니까는 고등학생, 대학생 시절 때만 해도 살아있는 분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꽤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요. 70대까지만 해도 꽤 있었습니다. 실제로 제 친구 중에 보게 되면요. 부친이 친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해방 후에는 독재, 부역을 한 집안의 아들, 좀 잘 살아냈었죠. 근데 대학에서 이 친구가 공부하면서 뭐 소위 서클에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당시 서클이라고 불렀는데 독재를 비판하게 되고 박정희 체제라든가 전두환 체제 비판하게 되면서 아버지하고 막 갈등을 많이 빚더라고요. 근데 끝내 아버지하고 비슷한 삶을 가더라고요. 나이가 먹어가면서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나이 드신 지금 우리가 보게 되면 나이가 든 사람들 중에서 소위 태극기 부대 많다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박정희 체제 동안의 체제 속에서 박정희가 사실 70년대 보게 되면요. 참 웃기는 짓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 그러니까는 우리가 뭐 이 금지곡 이런 거는 해외 나가서 얘기하게 되면 완전히 예국 친구들이 웃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예?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얘기를 하면요. 예, 그랬었거든요. 근데 박정희 이 체제 속에서
무슨 일까지 있었냐면요. 무슨 일까지 있었냐면은 집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저 데모를 한다거나 하는 이제니까는 예? 사람이 있는데 그 집안에 아버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 삼촌이라든가 작은 아버지라든가 이런 사람들 중에서 공직자가 공무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압력을 유발했었어요. 예? 그러면 예. 그러니까 뭐냐면 하여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려고 하여간 저항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지요. 자기 가족 중심적으로. 예? 우리나라 제가 볼 때는요, 가족 제도 중에서 이 핵가족 중심으로 자기 그러니까 이 친족 중심으로 예? 이 관계가 굉장히 좁혀진 게 70대 후반 유신체제 때부터입니다. 사촌들 간의 거래도 굉장히 소원해지고, 물론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요. 그런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왜 그러냐면은 국민들한테 박정희 체제가 강요했던 거면, 저는 박정희 체제 속에서 막 인권 탄압하고 뭐 정치적으로 이렇게 저기 독재한 거 이런 거는요, 다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 문화를 굉장히 후퇴시켰어요. 문화를요. 왜냐면 국민들을 금수처럼 살게 했어요. 동물처럼요. 정치에는 관심 갖지 말고 그냥 개돼지처럼 네 가족들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그러니까 신경 쓰고 살라고 이렇게 했어요. 예?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신경 쓰고 쓸데없이 그러니까는 쓸데없이 정치에 관심 갖지 말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젊은 사람들은 특히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이 어렸을 때는 정의감이 많으니까요. 예? 정의감이 많으니까는 옳지 못한 것이 어떻게 계속해서 그냥 방치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탄압을 한다 하더라도요. 그렇죠? 그런 속에서 그 침묵하며 지내는 사람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이 맞는 것 같은데 자기는 근데 거기에 그러니까 동조할 수가 없어. 왜? 잘못하면은 자기 집안도 자기가 피해 볼까봐. 자기나 자기 자식들이 피해 볼까봐. 근데 그 사람들이요. 사람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미안한 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소한이요. 근데 미안한 감을 계속 갖고는 못 살아요. 예?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로 됩니다. 자기도 그러니까 같이 그러니까는, 예? 적어도 그러니까 민주화 운동에 간접적으로 동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냐면 완전히 그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 세계하고 완전히 척을 쥐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이런 국민들이 자기가 그러니까는 자기들은 외면을 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들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이렇게 관심 가진 사람들이 예? 그 삶이 그러니까는 그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박정희 체제를 그러니까 옹호를 해야 돼요. 박정희 체제를 옹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박정희 체제에 대해서 비판하고 박정희 체제에 대해 저항했던 사람을 악으로 규정을 해야 돼. 그래야지 자기가 선택한 삶이 그러니까 정당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지금 연령적으로 볼 때는 70대 이상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60, 70대 이상의 유권자들 중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도 보게 되면은 그런 이 일반 나머지 국민들하고 굉장히 차이가 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젊은 사람으로 내려오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그렇게 된 사람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부모한테 교육을 그렇게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 부모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세상 살아보니까는 쓸데없이 그러니까 이 사회 정의 이런 거 그런데 관심 갖지 말라고 이렇게 이제 그거 하고 자기가 살아온 삶을 또 이제 정당화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근데 아빠가 잘못 살았어. 예? 잘못 살았어. 미안하다.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쉽겠습니까? 어떻게 자식들 앞에서요. 예? 그러니까 근데 자녀들은 부모들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기본적으로요. 가치관 형성이나 이런 데 속에서요. 그리고 자기 부모를 그러니까 완전히 부정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자기 부모를 부정한다는 건 자기 뿌리를 부정하는 거니까요. 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참사를 당한 사람들한테 댓글 달면서
금수 같은 짓을 하면서 아무런 그러니까 양심의 적을 안 느끼는 사람들은요. 이게 금수처럼 된 사람들이 이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괴물이 된 거예요. 괴물이 된 겁니다. 예? 사람들은 기본적으로요. 저 애기였을 때 어렸을 때는요 보면은 다 심성들이 다 비슷해요. 근데 그게 교육, 어떤 부모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기들의 삶을 일체화시켰던 그런 정치 집단이 그러니까 정치 집단의 이익과 자기 개인의 저거를 일체화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비판, 국힘당 비판하게 되면은 자기가 자기 삶이 그러니까 부정당한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정치적인 선동이라 그래. 무조건 내가 정치적인 선동이야. 그냥 비판해도 학문적으로 비판을 해도 이 사람들은요. 예? 저기 지금 이태원에 거기 지금 이제 다시 추모 식장 이렇게 만들고 이제 그랬다는 뉴스가 나오고 그러던데 그렇죠? 금요일 날은 이제 그러니까는 추모 대회 같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시간 되면 좀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도 거기 플래카드 걸어놓고 금수짓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국힘당이 그러니까는 비판받거나 부정당하면은 자기의 삶이 그러니까 송두리째 뿌리가 뽑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돼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쉽게 안 바뀝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래요. 프랑스 파농이라는 사람이 있죠. 알제리아의 지식인 알제리아 출신의 그러니까 프랑스 지식인 중에서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식민지 경험을 겪은 국민들이 겪는 트라우마가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냐면 식민지를 겪은 나라들은 식민지를 지배했던 나라에 내일인가요? 모로코하고 프랑스하고 저희 월드컵 축구한 나라인데 이게 소위 말해서 식민지 관계가 있는 나라들 아닙니까? 근데 정치적으로도 계속해서 한동안 종속된다 이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도 그러니까는 일제 저게 다들 청산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도 예? 윤석열 정권이 친일을 하는 이유가 그 뿌리가 그대로 그냥 지금 계속 살아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정치적인 종속이 첫 번째 그 트라우마가 가고 그건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제일 빨리 없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경제적인 종속, 경제와 기술적인 종속. 예? 왜? 식민지 지배받으면서 식민지 지배를 했던 나라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쪽의 경제 구조가 만들어지니까요. 굉장히 의존적이 돼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고 나서도 그 관계에 그 의존성이 한동안 계속 작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도 일본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게 바로 그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굉장히 오래 가는 게 바로 뭐냐면 의식적인 종속성. 의식. 우리 지금도 그런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보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 엽전들은 안 돼. 저 어렸을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 조선놈들은 안 돼. 예? 뭐 이런 얘기들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열등감을 갖게 되는 거야. 열등감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 지금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100년이 지금 넘었잖아요. 100년이요. 이게 제대로 이 정리가 안 된 게.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그 사람들의 계승하는 정치적으로 의식적으로 계승하는 이런 정치 집단들이 가면서 그 속에서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같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간에 편하게 살았던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이 그러니까 잘못 산 게 아니라는 것을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쪽 정치 집단을 맹목적으로 지지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박정희가 그렇게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요. 뿌리니까. 이승만을 그러니까 찾는 이유도 거기에 있고요. 예?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진짜 비난을 받아야 될 대상들한테. 그렇죠?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렇죠? 이렇게 잔인하고 부끄럼도
모르는 사람들이 공직을 이렇게 추구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공적 자원을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아요. 오늘 제가 뉴스 공장 나가서도 오늘도 가끔 하는 얘기지만은 이 사람들 그러잖아요. 시장 자유경쟁 내치면서 자기들이 시장에 개입할 때가 있어요. 박정희 체제도 그렇잖아요. 박정희 들어오니까 시장이 얼마나 개입했습니까? 정부 개입이요. 그렇죠? 근데 주로 어떨 때 개입합니까? 자기들 혹은 자기들과 가까운 집단들이 필요로 할 때는 정부 개입을 해요. 네? 정부 개입을 하죠. 그 다음에 뭐냐면 오히려 정부가 되게 개입하는 건 경제학에서는요. 시장이 실패할 때 혹은 그다음에 불평등을 개선할 때라든가 이럴 때 개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안 하잖아. 오히려 또. 그런 거는 오히려 안 해요. 예? 오늘 뉴스 공장에서 건보료 얘기했지만은 건보료 가는 것도 바로 뭐예요? 이 사람들은 아주 일관성이 있어요. 부유층, 재벌, 이해를 그러니까 추구하는 것은 이거 아주 일관성이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어. 자, 그런 점에서 이 사람들은요, 정권을 잡는 이유가 자기들의 그러니까는 그 사익 추구에 목표가 있는 집단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그러니까 그냥 뭐 뻔뻔하게 이렇게 추진하잖아요. 뻔뻔하잖아요. 아주 그냥. 하는 거 보면요. 그렇죠? 사익 추구하는 거를 대놓고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그러니까는 다수당인 게 얼마나 다행인지 저는 몰라요. 민주당이 다수당이 아니었었으면 국회까지 만약에 국힘당이 장악했으면은 정권을 뺏겼는데 그랬으면요. 참 진짜 화병아리 하는 사람들 되게 많을 거예요. 아마요. 예? 제도적으로 이걸 법적으로 그러니까는 여기서 막을 길이 없으니까. 박정희 때는 그래서 그걸 국회도 장악하려고 유정회라는 걸 만든 거 아닙니까? 국회도 장악하려고. 예? 그러니 70년대 유신 체제가 얼마나 그러니까 암울했겠습니까? 얼마나 암울했겠어요. 청와대 권력과 국회 여의도 권력도 저항할 수 없게 해놨었으니까요. 그렇죠? 하여간 뭐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읽어가는 게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가정교육 문제고요. 나이 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이 부정당할까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 기본적으로 안 바뀌어요. 바뀔 수가 없습니다. 예? 자기에 대한 그러니까 성찰, 반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금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은 반성과 성찰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없거든요.